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60대 여자입니다.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가장 좋아하는 채널에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제 사연을 멋진 성우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정성을 담아 글을 써보겠습니다. 80년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딸을 한 명씩 낳아 네 식구가 도란도란 잘 지냈습니다. 애들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잔뼈 굵은 소장이라 경제적으로는 꽤 넉넉해서 저는 가정주부로 지냈네요. 친정 부모님은 손주들이 걸음마를 뗄 시기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으면 세상 구경을 더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많이 슬프고 안타까웠죠. 시댁 식구들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둘과 동서 둘이 있었어요.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긴 했는데 저희 식구들과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계모였고 시동생들은 이복동생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멀리 있는 도시에 시집을 가서 거의 보지 못했고 시동생들은 남자들이라 그런지 무뚝뚝해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동서들 역시 마음을 크게 열지 않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 시댁에 가서 만나면 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들이 가정을 꾸리고 조카들을 낳아보니 형편이 어려워져서 완전 딴 사람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큰형님, 저희 왔습니다.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형님, 막내도 왔습니다. 형수님 더 예뻐지셨네요. 그리고 우리 조카들은 쑥쑥 자라네요. 니들이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시동생들이 넉살 좋게 구니 반가운 게 아니라 좀 불편했습니다. 이윽고 둘째 시동생이 말을 꺼내더군요. 큰형, 동생들이 형편이 좀 어려워요. 우리 돈 좀 빌려줘요. 우리 둘이 철문점을 차려서 장사 좀 해볼까 해요. 뭐? 철물점? 니들 직장이 망하기라도 한 거냐? 갑자기 왜 사업바람이 분 거야? 큰형, 형이 공사 현장 소장이니까 공사 자재를 우리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철문점 차리면 형님 공사장에 납품하면 돈 좀 벌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동생들이 제 남편에게 사업하겠다고 돈만 빌리겠다는 게 아니라 거래처까지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둘 다 여우같이 웃으면서 남편을 살살 꼬시는데 제가 옆에서 눈치를 줬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 우리도 요즘 허리띠 졸라매고 지내는 거 알지? 알지. 우리 애들이 날이 갈수록 쑥쑥 크고 있으니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지. 그리고 대학 갈 때까지 돈도 모아야 하니 여윳돈이 없지. 희석이 힘이나 형이 도와주긴 힘들겠다. 그냥 다니던 공장이나 열심히 다녀라. 큰형, 형수님, 그러지 말고 동생들 좀 도와주세요. 저희 월급으로 처자식이랑 먹고 살려니 많이 힘들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평생 충성하고 살겠습니다. 형님, 형수님, 충성! 얘들아, 갑자기 찾아와서 큰돈 빌려달라고 하니 난감하구나. 일단 너희들 말은 잘 알아들었으니까 생각할 시간을 가져볼게. 형님, 그럼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 니들 형수랑 의논도 해보고 우리 형편도 따져보고 결정해야지. 남편이 그렇게 대답하자 시동생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툭 치며 왜 과감하게 거절하지 못했냐고 잔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설마 진짜로 돈을 해주려는 건 아니지? 어? 여보, 내가 집안의 장남인데 동생들에게 해준 게 없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형편 괜찮잖아. 이가 왜 이래? 당신 우리 식구보다 동생들이 중요해? 당연히 우리 식구가 중요하지. 근데 아우들 형편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 둘 다 공장 다니면서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처자식 먹여 살리니 얼마나 빠듯하겠어. 여보,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한 번도 이런 적 없더니 갑자기 왜 이런데? 그이는 애절한 눈빛으로 절 바라봤어요. 남편이 과거 저희 부모님이 투병 생활할 때 병원비를 대부분 다 내어줬던 게 생각나서 그이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게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어색했던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질 기회라고 판단됐죠.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굶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가족을 돕겠다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리겠어. 정말? 여보, 그럼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대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 지금 벌어오는 것만으로 충분해. 더 고생할 생각 말고 아이들하고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놀아줄 생각이나 해. 그래, 그럴게. 아무튼 고마워, 여보. 결국 남편이 시동생들에게 철물점을 차려줬고 건설 현장의 자재까지 납품할 수 있도록 여러 공사장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 덕에 시동생들은 공장에서 받던 월급의 몇 배를 더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그렇게 상황이 달라지자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면 모두 깍듯하게 됐습니다. 까칠하던 동서들이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가 하면 가만히 앉아서 쉬라고 했어요. 형님, 주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귀한 분 손에 물을 묻히는 건 저희가 용납 못합니다. 맞아요, 형님. 아래 것들이 다 차릴 테니 앉아서 선풍기 바람이나 쐬고 계세요. 그래, 고마워, 동서들. 시동생들 역시 남편에게 굽실거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며 공사장과 많이 연결해달라고 아부를 심하게 떨었답니다. 큰형님, 우리가 큰형님 덕분에 먹고 삽니다. 우리 아우들이 형님을 많이 존경하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잘 좀 부탁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아무튼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다. 철물점 손님도 많고 공장 자재도 많이 납품하고 있으니 바쁘게 돌아가겠어. 앞으로 돈을 긁어 모으겠는데 다 형님 덕분이죠. 형님, 우리가 잘 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맞아요, 큰형.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건 모두 형님 덕분이니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녀석들, 말이라도 고맙다.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봐.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저희 부부를 극진히 떠받드는 게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어색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희 부부에게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셨답니다. 큰아들, 새아가, 너희들이 큰 일을 해줬구나. 둘째랑 막내가 길을 펴고 사는 걸 보니 너무너무 좋다. 이게 다 니들 덕분이다. 특히 큰며느리, 네가 적극적으로 허락해줬다는 걸 듣고 매우 감동이었어. 난 네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애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배려심도 깊고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도 큰 걸 알았지. 고맙다. 어머님,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이가 번 돈이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과찬을 하고 그러세요. 아무튼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렇게 시댁에 가게 되면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자 시동생들은 철물점을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고 거래하는 공사장도 늘렸어요. 물론 남편의 도움이 있긴 했지만 성실하게 잘 해줘서 아주 잘 풀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저희 남편에게 찾아왔어요. 건설 현장에서 늘 완공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한 건물의 공사가 끝나고 여느 때와 같이 다른 건물 짓는 곳으로 쉽게 갈 줄 알았는데 다른 소장에게 자리를 빼앗겼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건물 투자자의 백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리를 가로채간 것이었어요. 저희 동네 개발되는 인근 지역의 공사장은 모두 다른 소장들이 꿰어버려서 남편의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노가다 잡부로라도 일해야겠어. 소장 자리 찾다가 평생 손가락만 빨개 생겼다고. 당신 같은 인재를 왜 버린 거야? 사람들이 너무 나빴어. 내가 많이 해먹었다고 나가라는데 어쩌겠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한 몸 부서져라 일해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릴게. 여보, 그러지 말고 서방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어때? 당신 덕에 철물점도 커졌고 거래 공사장도 많잖아. 동업하자고 해보면 어때? 그게 사실은 벌써 말해봤어. 희석이 희민이랑 얼마 전에 술 마셨다고 했잖아. 그때 철물점에서 같이 일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 자기들도 위태위태하다면서 다른 일 찾아보래. 뭐? 사업 잘 되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서방님들 너무하네. 없을 땐 간이고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아부하더니 이젠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안 되겠어.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자. 나랑 같이 말하면 다른 대답을 할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될까? 아니 내가 못나서 마누라한테 아쉬운 소리 하게 만드니 진짜 미안하네. 여보, 당신이랑 나는 한 몸이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집어치우고 같이 전쟁할 준비나 해. 저는 남편이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 괜히 기죽지 말라고 일러줬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 찾아가서 온 식구 앞에서 당차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돌려달라고 말이죠. 서방님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큰돈 빌려주고 거래처까지 다 이어줘서 성공하게 해줬더니 이가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모르쇠로 나오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수님, 누가 들으면 우리가 협박이라도 해서 돈 받은 줄 알겠어요. 큰형이 동생들한테 그냥 준 거 아닙니까? 차용증 있으세요? 우리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증명서 같은 거 있냐고요? 그리고 우리 하는 일에 큰형까지 받아주면 버는 돈이 줄어드니 하는 수 없이 거절한 거예요. 이야, 줄줄이 대답을 아주 잘하시네요. 미리 연습이라도 하셨나봐요. 참 대단하시네. 돈 갚을 생각도 없고 동업할 생각도 없으시다. 이거죠? 서방님들 진짜 너무하세요. 필요할 때만 형님 하면서 아부하고 이젠 별 볼 일 없으니까 네 집 개 쳐다보듯 하면서 눈치 주는 거 진짜 혐오스러워요. 아니 형수가 뭘 잘못 먹었나. 형수 말 조심해요. 여기 우리 어머니도 계시다고요. 저는 다시 큰 소리를 치려고 목소리를 장전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뺨을 갈기더군요. 이 근본 없고 무식한 년. 애미애비가 없어서 그런지 싹수가 아주 누렇다 못해 곰팡이가 쓸었구나. 이년아, 내 아들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야단이야? 넌 이런 버르장머리를 어디서 배웠어? 저 세상간 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일러줬냐?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신 부모님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인연이 목청이 찢어지게 소리치네. 한 대 더 맞아라 이년아. 시모의 따귀를 다시 한 대 맞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이의 등 뒤로 끌었습니다. 어머니, 제 집사람을 왜 때리세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틀린 말한 거 하나 없는 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못난 놈, 꼭 죽은 지 애미 닮아서 눈깔이 쫙 째진 것 봐라. 야, 너 내가 계모라고 속으로 무시하고 있지? 내가 어른 행세하니까 웃음니? 너도 따귀 좀 맞아볼래? 이런 식으로 나오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동생들에게 빌려준 돈이라도 받아가야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네. 내 아들들이 왜 너한테 돈을 갚아야 하냐? 내가 너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은 그냥 잊어라. 네? 키워준 값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버지 유산으로 저희 삼형제 키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20살 이후로 한 번도 손 벌린 적이 없는 거 모르세요? 오히려 어머니 생활비도 드리고 용돈까지 챙겨드렸잖아요. 그런데 키워준 값을 운운하면서 빌려준 돈을 잊으라는 겁니까? 이놈의 후레 자식이 어디서 훈계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다고 니들이 알아서 큰 거냐? 내가 집에서 뒷바라지 해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고? 어머니, 솔직히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제 빨린 제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밥도 동생들이랑 따로 먹으면서 자랐잖아요. 저 솔직히 어머니한테 서운한 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되고 자식들 낳아서 이해하면서 잘 지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니 너무 화가 납니다. 전 무조건 동생들에게 돈 돌려받아야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따귀를 거세게 한 대 날렸습니다. 그이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시동생들에게 경고했어요. 희석이 희민이 니들! 하루빨리 내가 빌려준 돈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확 고소해버릴 거야! 시댁 식구들 모두 고소라는 소리에 어이가 없다며 풍선에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더군요. 다들 고소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며 삿대질과 온갖 욕을 퍼붓더군요. 시댁 식구들 모두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으니 다시는 시댁에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생활이 당장 힘들어진 건 아니지만 남편이 시댁에서 무시와 괄시를 당한 것에 화가 나서 꼭 시동생들한테 돈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해보고 변호사를 찾아서 자문을 들었는데 고소를 하려는데 그이가 많이 괴로워하더군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또 엮이면 화병으로 죽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결국 고소전까진 가진 않고 그냥 식구들 모두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 중에서 아주 멀쩡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도시로 시집간 시누이였죠. 남매들 중 막내이자 남편과는 역시나 이복남매였죠. 안부 전화가 걸려와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듯이 시시콜콜 모두 일러줬더니 며칠 뒤 저희 집에 찾아왔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빠들이 돈 안 갚는데요? 내가 가서 받아줄까요? 아니에요, 아가씨. 지금 그이가 엄청 힘들어해요. 식구들이랑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대요. 상처를 심하게 받았나 봐요. 순둥이 큰오빠가 그렇게 화가 난 정도면 식구들이 엄청 심하게 대했나 보네요. 안 봐도 비디오네. 나쁜 오빠들. 언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지금 형편 어려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 아가씨 아니에요. 제가 돈 받자고 미주알고주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남편 좀 위로해주고 응원 좀 해달라고 연락한 거예요. 그이가 아가씨를 끔찍하게 아끼잖아요. 알겠어요, 언니. 오빠 오면 제가 위로 많이 해줄게요. 그날 저녁 공사장에서 잡부로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신우이를 보자마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신우이와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신우이가 일부러 좋았던 일만 말해서 그이의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신우이가 더 좋은 건지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신우이 덕분에 남편의 기분이 어느 정도 풀어졌는데 신우이가 매달 한두 번씩 먼 길을 내려와서 남편을 많이 웃게 해줬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에 대한 생각과 감정은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눈에서 멀어지니 가슴에서도 멀어져 생각이 나지 않은 것도 충분한 도움이 됐죠. 강산이 한 번 바뀌고 나서도 시댁 식구들과 한 번을 만나지 않았어요. 서로 앙금이 있으니 다시 되돌리는 게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 딸이 고등학생으로 건강하게 잘 컸고 공부도 곧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기대를 하며 지냈어요. 한편 남편은 오랜 시간을 잡부와 기능공으로 일했고 다시 소장 자리를 차지했어요. 한번 밀려나긴 했지만 이후 최선을 다해 일하며 많은 인맥을 다시 찾았답니다. 어디서든 정치를 잘해야만 성공하나 봅니다. 그이는 건설 현장 소장으로 다시 일한 게 5년 정도 지났고 이전보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시대가 변하기도 했고 실력과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한편 시동생들의 철물점과 공사업체 납품 일은 훅 가라앉았습니다. 평생 일이 잘 풀릴지 알았겠지만 두 사람의 인성과 자만심 때문에 철물 자재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래도 벌어둔 돈이 있어서 다른 사업을 시도하더군요. 자세한 건 모르고 대충 소식을 흘려들어 보니 전혀 잘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들, 딸이 수능을 차례대로 치르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독립을 시켰어요. 꼬꼬마들이 언제 커서 대학생이 됐는지 시간이 참으로 빠르다고 제대로 느꼈죠. 남편과 저도 나이가 50대 후반이 됐죠. 그이는 건설 현장 소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했어요. 안전에 유의하며 일하던 그이였기에 추락사고를 당한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이는 긴급수술에 들어갔는데 척추신경이 손상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당신 죽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 나 이제 못 걷는다고 하지. 팔도 움직이지 못하고 인생 참 덧없다. 미안해 여보. 이제 애들 독립시키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했었잖아. 근데 이렇게 다치면 어떡해? 미안 여보. 이젠 난 끝났어. 나 잊어버리고 새 인생 살아. 난 요양원에서 지낼게.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남자야? 날 나쁜 년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살아난 것도 기적이라고 했어. 내가 당신 잘 돌봐서 꼭 낫게 할 거야.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니, 꼭 그렇게 될 거야. 남편이 불구가 됐지만 전 희망적인 말을 하면서 그 일을 꼭 되돌려 놓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저와 아들, 딸은 그이에게 힘이 되려고 좋은 말만 건네줬고 절대로 남편 몸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도 자주 찾아와서 그이를 웃게 만들어주고 떠나곤 했어요. 남편은 시누이 앞에서는 수다쟁이가 되어 하루 종일 봤던 텔레비전의 드라마 이야기와 예능 프로그램이 재밌었다고 실컷 웃으며 떠들었네요. 이제부턴 제가 남편을 돌봐야 하고 돈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환자당 3시간씩 돌봐주고 다른 환자를 돌봐주러 가는 시스템이었는데 다른 노인 둘을 돌봐주는 건 일한 만큼 모두 들어왔고요. 제가 남편을 돌보는 페이도 들어왔어요.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3시간의 절반 가격인 1시간 30분의 급료가 들어왔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하며 남편 혼자 6시간을 지내야 했는데 제가 시간 조절을 해서 식사와 약을 챙겨주고 일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돈을 버니 생계는 충분히 유지됐어요. 다른 시댁 식구들은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찾아오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연을 끊고 살았으니 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긴 했지만 좀 섭섭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에게 사과도 하고 위로도 해주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죠. 남편은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졌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했고 산책하려면 저 혼자 힘으로 휠체어에 실을 수 없어 자식들이 와야만 겨우 외출을 할 수 있었죠. 세월이 8년이 흘렀고 기적 같은 건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지쳤는지 그이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할 상태까지 왔어요. 쇳소리를 내며 입을 열며 무슨 말을 읊조리는데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환갑이 훨씬 지나자 아들, 딸은 각자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집에 우환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똑같이 슬프게만 사는 건 아니었으니 결혼 소식을 듣자 매우 기뻤습니다. 남편은 말은 못했지만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결혼한대. 당신 혼주석에 앉을 수 있겠어? 뭐라고? 딸내미 손잡고 입장하고 싶다고? 내가 알아들은 거 맞지? 딸내미 손잡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여러 사람이 도와줄 테니까 당신 기운 내서 애들 잘 사는 거 지켜보면서 오래오래 살아줘. 아직 봐야 할 게 많으니까 힘을 내라고. 쇳소리를 내며 웃는 걸 보니 남편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예식장에 데려가서 아들을 장가 보냈고 몇 달 뒤에 휠체어를 타고 딸아이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습니다. 시누이는 모두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앞으로도 저희 식구들이 행복해지는 걸 지켜보겠다며 고마운 말을 건네줬어요. 그렇게 남편과 둘이 집으로 돌아갔고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이의 몸은 더더욱 나빠졌어요. 운동을 할 수 없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을 듣고 왔는데 그이가 오래 살진 못할 거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니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애써 웃으며 보살펴주며 지내고 있던 중 다른 환자를 돌보러 3시간의 외출을 했어요. 더 많이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루 3시간만 요양보호사로 일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누군가 다녀갔던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의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향수 냄새가 살짝 나더라고요. 여보, 집에 누가 다녀갔어? 그이가 입을 열며 대답하길래 신우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듯 고개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올 만한 사람이 아들, 딸밖에 없어서 자식들이냐고 물었는데 역시나 아니라고 하더군요. 기억나는 사람이 없으니 더 물어보지 않았고 누구든 다시 올 것이니 나중에 확인할 생각이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힘겹게 매일 버티고 버텨서 4개월 동안 몸을 조금 회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겨서 굉장히 황당하고 난감했습니다. 집에 우편물이 와서 뜯어봤더니 수억의 빚을 갚으라는 경고장이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시동생들이 사업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보증인을 제 남편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집에 없는 시간에 몰래 들어와서 보증인 지장을 찍었고 남편의 서류를 다 빚쟁이들에게 넘긴 거죠. 당장 집이 넘어갈 상황이라 시동생들 집에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서방님들 어디 있어요? 제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웠다고요. 말도 못하고 거동 못하는 그 일을 보증인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사기예요. 두 서방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들 말로는 네 남편이 순순히 지장을 찍어줬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그 있는 사지마비 환자예요. 의사소통도 거의 안 되는 환자라고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애들이 사업 망하고 잠수탄 상태야.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른다고. 그럼 우린 어떡해요? 서방님들이 그렇게 사기치고 사라졌는데 가만히 기다려야 하나요? 수억 원의 돈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장이 날라왔다고요. 에휴,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넌 10수년 만에 찾아와서 나한테 돈 이야기라냐? 너도 참 이기적이다. 돈 때문에 우리랑 연 끊었으면서 또다시 나타나서 돈 내놓으라고 화를 내? 저 서방님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집을 빼앗기기 직전이라 갈 곳도 없다고요. 그럼 내 집으로 들어와라. 나도 내 아들이 사지마비가 되고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우리 집에서 지내라. 내 아들들이랑은 나중에 만나서 돈 문제 해결하고. 네? 어머님,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럼 어쩌겠냐. 내 아들 놈들이 사고를 쳤으니 일단 내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 아들 놈들 찾으면 내가 다시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니들 돈 받아내주마. 나도 그 놈들한테 하도 많이 당해서 오만정이 떨어진 상황이야. 그것들이 내 재산을 다 거덜내서 이제 이 집 하나 남았다. 어머님도 당했다고요? 참 서방님들 너무들 하시네. 아무튼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 모양인 거지. 그리고 그동안 너희 부부를 찾아가지 못한 것도 사과한마. 나이를 곱게 먹지 못해 내가 이 모양인가 보다. 시어머니가 사과까지 하면서 시댁에 들어와 지내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과할 시기를 놓친 데다 시동생들 때문에 골머리 썩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갈 곳이 없는 데다 시동생들을 찾을 수 없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으니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를 얻어 남편을 보살피게 됐죠. 저는 집 밖을 절대 나가지 않고 남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살려는 의지가 강했는지 의사의 소견과 달리 잘 버텨줬어요. 아들, 딸이 손주를 낳았다고 시댁에 데리고 왔는데 배시시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행복이 담긴 눈빛을 보니 앞으로 더 좋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시선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시댁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돈을 요구했습니다. 야, 한 달 지났으니 월세 내야지. 니들이 내 집에서 음식 먹고 전기를 쓰고 물까지 썼으니 다 내라. 네? 어머님, 지금 월세를 달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냐? 니들 자식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이제 겨우 살만해진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라고요? 어머님, 꼭 월세를 받으셔야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리고 너, 살림 좀 똑바로 해라. 네 더러운 남편 옷이랑 내 옷이랑 같이 빨지 말아라. 그리고 화장실도 오갈 때마다 청소도 하고 또 집안 청소도 네가 다 도맡아 해라. 니들이 내 집에 들어오고 나서 기운이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네가 다 해. 시어머니는 자기 집에 공짜로 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살림은 살림대로 책임을 떠넘기셨죠. 아들과 딸이 주는 용돈이 있어서 그걸로 월세를 드렸고 집안 청소와 살림도 제가 다 책임졌습니다. 시댁에서 나가면 갈 곳이 없었으니 시어머니의 법을 따르기로 한 거죠. 시동생 가족들은 여전히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었고요. 그때 시누이가 생각났는데 시누이 부부가 일 때문에 캐나다에 장기간 나가 있어서 부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힘든 상황에 부딪히니 많이 괴롭더군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잘 버티던 남편은 어느 날 새벽에 잠이 든 상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이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을 마련하고 저와 아들, 딸들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들, 동서들 모두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누이만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장례식장에 오지 못했어요. 서방님들 너무들 하시네요. 제 남편에게 사기를 치고 숨어 있다가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내요? 형수님,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 건 대단히 유감입니다. 근데 형이 보증 서겠다고 직접 고개를 끄덕여서 지장 찍은 거예요. 그러니 저희를 탓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이가 서방님들한테 보증 서줄 일이 없어요. 두 분은 아픈 사람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고소라도 하시겠다고요? 이미 돌아가셔서 공소권이 없을 텐데요. 그이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타난 거예요? 네, 맞아요. 형님 덕분에 사업자금 얻어서 다른 데다 쓰고 돈을 갚지 않고 형님한테 책임을 넘겨버렸죠. 그렇게 우리한테 잘하셨어야지. 왜 원수가 돼서 뒤통수를 맞고 그러세요? 아무튼 형님은 우리를 고소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세요. 그리고 형님 보험금 수혜자를 저희로 바꾼 것도 아세요? 뭐가 어째요? 그런 짓은 또 언제 한 거예요? 두 사람, 아니 시댁 식구들 모두 한 통속이었죠.
어머님도 다 알고 있었죠? 얘가 왜 초상집에서 성질을 내고 그러냐? 조용히 좀 있어라. 사람들이 쳐다보잖냐? 이제 보니 처음부터 다 계획적이었군요.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시댁으로 들여 저희 부부를 농락했던 거였죠. 게다가 보험금까지.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년아,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봤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라. 장례 마치면 넌 내 집에서 바로 나가라. 네가 하는 꼬라지 보니 더는 걷어주고 싶지 않다. 다들 날 속인 거야. 내 남편에게 사기친 거고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들 모두 지옥불에 타버리게 만들겠어. 제가 너무 남편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보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하고 시동생들이 덫을 꾸민 거죠. 아주 나쁜 인간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장례 둘째 날 자기들 지인들이 내고 간 부조금을 싹 챙겨서 퇴장했습니다. 남편 명복을 빌어주러 온 게 아니라 자기들 주머니를 챙기러 온 거죠. 발인 날 남편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고 잠시 아들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오래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며느리는 얼마든지 함께 지내도 좋다고 했지만 제가 불편했어요. 남편 잃은 서러움과 마음이 우울해서 혼자 지내고 싶은 마음도 컸답니다. 그래서 몰래 아들 집에서 나와 보증금 100만 원에 25만 원짜리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밤에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과 시댁 식구들에게 바보처럼 당한 걸 생각하니 머리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술이 없으면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해외에 있던 시누이가 절 찾아오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오빠 장례식에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언니, 오빠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저나 그이나 아가씨가 뭐다도 마음만은 함께 있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 미안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언니, 이제 여기서 나가요. 새 집으로 가자고요. 새 집이라뇨, 아가씨. 이제 저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서방님들이 다 가로채 갔어요. 언니,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이거 받으세요. 오빠가 저에게 보관하라고 줬던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유산 목록도 있다고요. 유언장이요? 그이가 언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뭐라고 썼는데요? 그리고 유산이 있을 리가 없는데. 시누이가 남편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유언장은 변호사의 공증도 있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몰래 작성했나 보더라고요. 유언장에서 시동생들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탐내고 머리를 굴려 빼앗아 갈 것 같으니 자신이 죽으면 저에게 남겨주겠다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재산이 8억이 있고 15층 건물이 있다고요? 남편한테 어떻게 이런 큰 재산이 있을 수가 있죠? 저도 변호사님한테 들었는데 오빠가 지은 건물 중 하나라고 했어요. 비상금을 많이 모아뒀는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다네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큰 재산을... 언니, 오빠가 재산을 드러내지 않은 건 아마 엄마랑 오빠들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돈을 벌고 투자랑 여러 가지 재테크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거 다 언니 재산이에요. 이런 원룸에서 지낼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가 않아서 서류를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다 신우이가 변호사를 불렀고 유산 상속을 받게 됐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대저택으로 이사하고 건물주가 되어 반전 인생을 살게 됐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야, 큰며느리, 너 내 아들 유산을 감추고 있던 거냐? 이렇게 혼자 처먹으려고 없는 척하며 산 거야? 아, 형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치사하게 우리 형 재산을 독식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공평하게 나눕시다. 웃기고들 있네. 당신들은 내 남편의 가족이 아니라 원수들이야. 니들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내가 받아내야 할 게 있지. 형수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진흙탕 싸움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싸움? 당신들이 나한테 상대가 될 것 같아? 한설인 여자의 복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지금 내 변호사가 당신들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야. 문서 위조, 사기, 그거 말고도 탈탈 털어서 니들한테 복수할 거라고. 이야, 우리 형수가 돈 욕심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네. 그래요, 해봅시다. 우리가 형님 유산 꼭 받아낼 테니 두고 보시라고요. 시동생들이 보험금 서류에 장난친 것을 고소하기로 했고 제가 받은 피해를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콧방귀를 뀌더니 맞고소로 응징하겠다며 유산의 절반 이상을 빼앗아 오겠다고 으름장을 냈답니다. 얼마 뒤 재판이 열렸는데 시동생들의 문서 위조와 사기 행각이 유죄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보증서서 빼앗긴 돈을 다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죠. 게다가 남편이 오래전에 철물점 차리라고 사업자금을 준 것도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돈 역시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재산은 이제 완전히 거덜나게 됐어요. 저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항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며 덤벼봤지만 결과는 같았답니다. 이젠 법으로 절대 이길 수 없었고 재산 모두를 저에게 바치게 됐죠. 온 식구들이 절 찾아왔는데 다들 비굴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큰애야, 새아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니? 우리도 너의 가족이잖아. 새아가, 내가 네 엄마가 돼줄게. 모녀 사이로 잘 지낼 수 있게 기회를 주렴. 그리고 우리 아들들 가정을 파탄내지 말아줘. 얘들 지금 이혼 위기에 놓였다. 네가 꼭 도와줘야 해. 형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형님에게 못할 짓 한 거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형수님이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저희 인생 똑바로 살겠습니다. 다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걸 보니 정말 급한 상황인가 봐요. 근데 어쩌죠? 저는 당신들을 용서해 줄 마음도 없고 남편 유산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처절하게 망한 걸 보니까 속이 시원해서 계속 바닥 인생을 살기만을 바랄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다들 꺼져주세요. 제가 언성을 높이며 꺼지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본성을 드러내더군요. 이년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감히 우릴 무시해? 야, 이년아, 더는 못 참겠다. 오늘 니년 갈아 마셔버리고 내 아들 재산 다 받아내겠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다가오자 시누이가 시모를 막았습니다. 엄마, 그만해. 부끄럽지도 않아? 큰오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끝까지 이래야겠어?
이 망하려나. 넌 그러고도 내 딸이라고 할 수 있냐? 넌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며? 네 오빠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던 걸 알고 있었다며? 그럼 진작 말해서 우리한테 줘야 할 거 아니야? 엄마, 큰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미안하지도 않냐고?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게 된 건 아빠의 덕이었고 이후엔 큰 오빠가 작은 오빠들을 도와줘서 잘 살았잖아. 근데 그런 오빠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세상 떠난 오빠의 재산까지 탐내? 그 돈은 언니 거야. 아무도 그걸 바라면 안 된다고. 이 썩을 년이 어디서 엄마를 가르치려고 들어? 넌 시집 잘 갔다고 우릴 등한시하더니 이제 나의 적으로 여기는 거냐? 나 오늘 절대로 그냥 못 가. 전현 족치고 빼앗긴 것과 받아내야 할 걸 모두 받아내겠어. 시몬은 악을 쓰며 시누이를 밀치려고 했는데 시누이가 먼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시모가 앓는 소리를 내자 시동생들이 저와 시누이에게 덤벼들었어요. 건장한 남자 둘이 달려들어서 몸이 저만치 밀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집을 찾아온 아들, 딸 부부가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작은 아버지들,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생 양아치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식한 줄은 몰랐네요. 자, 다들 저것들 잡아 족쳐주자. 어른이고 뭐고 따지지 말고 잡아 죽치자고. 젊은 아들과 사위가 시동생들을 잡아 주먹질을 했고 딸과 며느리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귀싸대기를 흠씬 날렸어요. 법이든 싸움으로든 제가 모두 우위에 있었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본전도 못 찾고 돼지게 처맞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했더니 더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퇴장했죠. 그날 이후 시댁은 바닥에 치닫기 시작했어요. 시동생들은 모두 이혼당하고 양육권도 빼앗겼답니다. 그렇다고 동서들의 인생이 멀쩡한 것도 아니었어요. 동서 둘 다 새 시집을 갔는데 둘째 동서는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산다고 들었고 막내 동서는 재혼 후 바람을 피다가 걸려서 위자료 온팡 물어주고 이혼당했답니다. 시동생 둘은 다시 사업하면 성공할 줄 알고 시모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자기들 재산을 다 털어서 철물점 사업을 다시 시도했는데 3개월 만에 폭삭 망했답니다. 지들이 실력이 있어서 잘 된 줄 아나 본데 과거의 모든 영광은 제 남편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쫄딱 망한 시댁 식구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이 왔는데 저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어요. 형수님, 저희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빚만 남았어요. 파산해도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라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형수님. 제발 우리 동생들 살려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형님이었으면 우리 도와줬을 겁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니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가소롭다는 듯이 혀를 차며 대답해줬습니다. 이것들 보세요. 당신들이 내 남편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요. 과연 그이가 당신들을 돕길 바랄까요? 이복 형제여도 같이 살아온 정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이의 마음을 짓밟고 사기친 개자식들을 용서하려고 할까요? 내 생각엔 전혀 아니거든요. 당신들이 길바닥이든 지옥바닥이든 어디든 처박혀도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그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진작 지금의 꼴이 됐을 겁니다. 형수님, 진정 저희를 버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도리질을 하며 거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운 없이 돌아섰으며 다시는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절 찾아온 거였죠. 큰애야, 너 재산도 많은데 우리 식구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더는 한 식구가 아니에요. 제 남편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요. 그이가 얼마나 당신들을 믿지 못했으면 유산을 숨겨왔겠어요. 그이가 지혜를 발휘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남게 된 겁니다. 아이 그래, 우리가 못나게 대한 거 다 인정한다. 너와 네 남편에게 한 짓도 용서받기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잘 지내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새아가, 우리 다시 가족이 돼보자. 내가 정말 잘할게. 아니요.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들과 한 식구로 살 수 없어요. 아가씨를 제외하곤 시댁 식구들과는 연을 맺지 않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전달했더니 시어머니는 크게 분개하셨어요. 악을 쓰며 쌍욕을 퍼붓고 왜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냐며 따졌습니다. 이 욕심쟁이 년아! 그냥 한번 쳐주면 덧나냐? 네 심보가 그 모양이니 애미애비가 빨리 돼진 거고 네 남편도 너의 나쁜 기운 때문에 사지마비 걸려서 투병생활하다가 돼진 거야. 마음을 곱게 쳐먹어야지. 이년아, 시애미가 이 정도로 굽히고 오면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여전하시네요. 역시 본성이 어디 안 가네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엮일 일이 없다는 걸 아시겠죠?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사라져 주세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아이, 씹어 죽일련. 똥물에 튀겨 죽일련. 이 오살하려나. 너도 네 서방처럼 사지마비 걸려버려라. 아이!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시어머니는 뇌졸중이 와서 사지가 마비됐답니다. 시동생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버리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버렸죠.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서 평생 철제 침대 위에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답니다. 저는 대저택에서 지내며 아들, 딸이 낳은 손주를 돌봐주며 바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의 빈자리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게 잘 지낸답니다. 하늘에서 그이가 편히 쉬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칩니다. 이 변변치 않은 노인이 글을 잘 못 썼지만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시고요. 가정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